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 분석하고요.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조정 순환매 그 가운데 2차 전지도 좀 조정 양성인데요. 예, 에코프로만 빨간불을 보이면서 네네네. 역시 내가 대장주야 이런 느낌을 네. 주고요.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예. 최근 다시 에코프로가 오르는 배경은 어디 있는 건가요? 네, 지난주에 이제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물론 종가 기준입니다. 네네.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코스닥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중요하니까 오늘 업데이트를 잠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즘 6월 14일에도 지난번에 이제 그러한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중국의 이제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 배터리 관련해서 양극재 회사.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BM, LNF가 10%씩 이렇게 빠지는 날이 있었는데 그 뒤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조금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예. 중국한테 뭔가 자꾸 열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가 직접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IRA 핵심 광물 관련해서 조달 금지되는 해외 기업을 명확하게 좀 정의를 내려달라라고 좀 답답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이제 어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전해액 관련된 부분도 중국에 있는 회사가 또 미국에 공장을 좀 지을 수 있다라고 또 작은 언론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보도가 되었고 예. 국내 언론사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달라라고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한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코멘트를 주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 앞에 있는 이 빨간색 영역이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영역이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거기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수급적으로 뭐 불리한 쪽들이 생기겠죠. 주가가 신고가를 가면 위에 아무 이제 저항이 없고 영역이 없기 때문에 또 공매도가 많잖아요. 네, 예. 공매도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좀 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화면이 이 화면이었거든요. 네. 에코프로가 주요 2차 전지주 중에서도 공매도 잔고 비율이 6%를 넘어서면서 가장 높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주가가 6월 14일 날에 그 악재를 잘 딛고 올라서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면 이렇게 공매도를 해놓은 분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어제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5.9로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살짝 공매도 잔고 비율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52주 최고 종가 대비해서는 넘어서지 못했는데요. 에코프로만 어제 이렇게 드디어 이제 넘어섰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6월 14일에 그 악재를 지금 그때 음봉이 아주 긴 게 만들어졌었는데요. 3일 만에 그 음봉을 회복해서 넘어섰다라는 부분은 지난주에 나왔던 그 고션이라는 그 기업과 관련되는 그 악재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까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185만 주까지 5월 말에 증가했던 공매도 잔고 수량이 예. 지난주에 140만 주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줄어들면서 주가만 올라가면 확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었는데 그 이틀 뒤에 이제 고션 사태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제 늘었네요. 공매도가 예. 160만 주 정도 살짝 늘어났는데요. 자, 어제 신고가를 갖고 오늘도 지금 장중에 조금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은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7월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ETF 설정되는 게 있죠. 2차 전지 소재 ETF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그리고 8월달 MSCI 지수가 만약에 편입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와준다라면 우리가 숏 스퀴즈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시장에서. 아마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위로 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만약에 튀지 않더라도 빠져주지만 않는다고 하면 코스닥의 지수의 등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개별 종목 장세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부터 체크를 해주셨고요. 시장에서 또 어제 오늘 회자가 많이 된 게 이제 엔화가 약세로 우리 원화에 대한 엔화가 800원대 진입했다. 네. 대략 한 900원인데요. 이건 뭐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거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달러당 엔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131엔까지 그러니까 달러 약세, 그러니까 엔화 약세인 거죠. 네. 이런 엔화 약세가 나타나면 과거 우리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꼈다. 이런 것들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일본 증시도 잘 가고요.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엔화가 헤드라인 기사가 엄청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8년 만에 800원대를 터치했다라는 내용으로 엄청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2014년도 이후로 우리 이제 원엔 환율을 차트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려봤는데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그려봤는데 여기가 900원대니까 이게 2015년도 이후로 처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금융시장에서는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엔화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을 거고 거기 엔화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엔저로 인해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해외여행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와닿지는 않는데 뭐 최근에 뭐 이렇게 기사나 리포트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일본 많이들 가시죠. 네, 뭐 일본 많이 가시고 특히나 환전하는 금액 자체가 1년 새에 지금 5배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고 당연히 일본 여행 상품하는 뭐 상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쪽은 당연히 업황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고 싶을 때 그 뭐 100엔을 가지고 옛날에는 1,000원 정도 바꿨다면 이제는 900원밖에 못 바꾸니까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편의점에 가셔서 옛날에는 일본 분들이 오셔가지고 삼각김밥도 드시고 라면을 같이 드셨다면 지금은 이제 뭐 극단적인 케이스로 2개 중에 하나 정도 고민해야 되는 뭐 그런 뭐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뭐 당장 관심 있게 사자 이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 엔화가 저렇게 급등락이 있었을 때 이 기업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케이스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면 우리 분기 보고서 안에는 뭐 파생 상품 위험이라든지 외환 관련된 위험 이런 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발췌를 해온 건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회사는 지금 JPY라는 게 엔화죠. 엔화 부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부채가 높을 때 그러면 엔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제가 한번 2014년도 이후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검은색이 동진세미캠의 주가고 노란색이 이 원엔 환율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엔화가 이렇게 위로 앵고가 나타날 때 2016년도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엔화가 다시 약세로 이렇게 돌아서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큰 그림상 굵직굵직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봐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의 지금 주가와 PBR 정도 수준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회사는 PBR이 검은색인데요. 거의 1배 아래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도체 공장 장비주들은 발주 나올 때 한번 확 나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소재는 어쨌든 공장이 돌아가는 이상 꾸준하게 투입이 되니까 PBR 1배 아래로는 웬만하면 잘 안 내려왔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러면 PBR 1배 정도까지 내려왔던 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2016년도에 제가 엔화가 아주 이렇게 앵고가 됐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1배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1배 정도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엔화가 조금 많이 올라가면 이 동진세미캠은 살짝 부담을 가지면서 PBR 1배까지 좀 떨어지는구나 라고 한번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거고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엄청 잘 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봉이 연속으로 3일 연속 떨어지면서 주가가 3일 사이에 약 28%, 30% 가깝게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닝 쇼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별로 변화가 없죠. 세로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그때 2016년도에 나타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이제 성장률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의 성장률은 살짝 떨어지는 거에 비하면 영업이익 파란색이요? 성장률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그때 당시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 회사는 강강액이라는 포토레지스트를 네. 이제 만들 때 그 원료를 주로 일본이라는 나라한테서 이걸 공급을 해오다 보니까 엔화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을 좀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특히 원재료를 많이 가져오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동진 세미캔과 비슷한 그런 환율 부담이 커지면서 실적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엔화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랬다면 지금은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대네요. 네, 요런 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런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이 회사가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한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엔화가 만약에 800원대에서 뭐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엔저가 나타난다면 산업 내에서도 이러한 뭐 움직임이 나타날 기업들을 찾는 과정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그 엔화의 그 약세는 과거 우리 뭐 주요 산업국하고의 경쟁에서 부담이 줬는데 그런 영향은 이전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뭘까 좀 찾아보자. 네네네.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이 또 반도체 쪽은 흐름도 좋잖아요. 네, 그죠? 최근에 좀 회복되고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네, 네. 동진세미캠을 포함해서 그런 기업들이 또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